어제 새벽에 이제 FOMC 발표가 있었고 기준금리를 5%까지 올렸는데 왜 5%까지 올렸는가 뭐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뭐 유튜브에 너무나도 많이 설명이 잘 되어 있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어떤 거를 좀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가? 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에 계신 분들도 있고 미국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뭐 이렇게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5%가 되면서 한국과의 기준금리 차이가 1.5%가 발생을 했죠.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를 빅 스텝을 하지 않고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0.25%를 올렸는데 그 이유는 뭐 너무나도 많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 뱅크도 그렇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의 어떤 파산 위험과 스티키 인플레이션 같이 이제 좀 끈적끈적하게 가고 있지만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0.25%만 올렸고 미국의 이제 그 모기지 금리를 좀 보면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 계속해서 이제 쭉 상승을 했어요. 불과 한 2달 전만 해도 뭐 7%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베이비 스텝으로 이제 금리 상승폭을 줄여나가니까 다시 금리가 조금씩 내려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이런 현상은 한국도 굉장히 비슷해요. 한국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가 3.5% 동결시키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최대 6%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4%까지도 이제 내려온 상태가 됐어요.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은 월세를 선호하기보다는 이제 전세를 선호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월세로 맨날 돈을 납부하는 그 비용과 전세 자금을 대출받았을 때 내는 이자 금액하고 비교해 볼 거 아니에요. 더 적은 쪽을 선호하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전세 자금의 이자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제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하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전세 가격이 점점 더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나온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되는 그 전환율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이자가 상승하고 있었을 때는 전세에 대한 수요가 떨어졌기 때문에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게 많았지만 이제는 월세에서 다시 전세로 넘어가고 있는 형태가 많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한국의 부동산 가격도 오를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과거 한 30년 정도 지켜봤을 때는 맞는 말이긴 해요. 물론 아닌 시기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매매 가격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과연 한국의 부동산 가격도 다시 돌아올 거냐, 이거는 조금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저희가 좀 봐야 되는 게 소비자 물가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CPI 지수죠. 미국의 사실 한국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 지수의 가장 큰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주택 비용이에요. 뭐 월세 납부 비용이라든지 모기지 비용이라든지 그게 올라가면 CPI 지수가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되고, 한국 같은 경우도 뭐 크게 차이는 없지만 주택 비용과 에너지 비용이 있습니다. 한국의 전기요금 지난달인가 뭐 13원인가 올렸다 그러더라고요. 1kW당 13원을 올렸는데 사실 이제 한국전력에서는 뭐 한 50원 정도 올려야 되는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13원밖에 올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한국전력의 적자가 작년이 거의 32조입니다. 한국전력이라는 그 회사는 사실은 공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상장사처럼 똑같이 운영돼야 되는 기업이고 회사인데 실제로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하면서 공공요금을 이제 올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큰 손해를 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아마 민간 기업이었으면 거의 파산할 정도의 어떤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정부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일부러 이 요금을 이제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은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컨트롤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마 전기요금을 안 올리고 버틸 수는 없다. 더 이상 한국전력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그리고 심지어 뭐 한국전력의 뭐 한 51%는 이제 정부하고 산업은행이 소유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지분 49%는 이제 민간인들이 다 이제 주주인 거죠. 그런 분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 이거는 주주를 위한 기업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자본시장에도 저는 위배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기요금 안 올리지 않을 수 없다. 무조건 올릴 수밖에 없을 거고, 이렇게 올리게 되면 한국의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당연히 올라갈 거다. 그럼 한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간다는 뜻은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전세 대출의 금리도 같이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전세로 또 몰렸던 수요는 또 다시 월세 수요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집 가격이 이제 조금 더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또 재밌는 지표를 좀 또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지금 2023년이잖아요. 전세 계약이 일반적으로 몇 년인지 아시죠? 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년이니까 딱 2021년도 전세 계약을 좀 찾아봤어요. 전세 거래량하고 이제 평균 전세가 추이를 좀 지켜봤는데 거의 2021년 4분기 때 거의 피크를 찍었더라고요. 2021년도에 계약했던 수많은 이제 전세 계약들이 올해 말에, 그러니까 2023년 말이 되면은 그 계약들이 다 종료가 될 거고, 그 종료됨에 따라서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걸 돌려줄 수 없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죠? 매물들이 쏟아져 내려오겠죠. 물론 이거를 한국 전체를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평균적인 추이를 봤을 때는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나? 거시적으로 좀 바라보면. 그래서 2023년 말이 되면 한국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물론 2024년이 되면 뭐 더 바로 올라갈 거다, 뭐 더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때부터는 한국 부동산을 좀 유심히 바라봐야 될 시기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은 미국은 금리를 뭐 5.5%에서 5.1%까지 올린다고 했으니까 페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국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같이 미국 금리를 쫓아서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고, 한국 전력의 적자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따라서 올라갈 거고요. 그 인플레이션을 또 잡기 위해서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 뭔가 악순환이 연속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가계부담이 당연히 커지고, 전세자금 대출이 올라가니까 가계부담이 커지고 월세 수요가 올라가고, 저는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이 총 저는 4가지 타입이 있다라고 봐요. 첫 번째는 한국에 사시면서 무주택자, 두 번째는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분들, 세 번째는 한국에 살고 있으면서 1주택자인 분들, 또 네 번째는 한국에 살고 계시면서 다주택자 이 포지션을 취하고 계시는 분들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한국에서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연말에 기회가 오면 한국 부동산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올해 연말이든 내년 초가 됐든 간에 쭉 추이를 좀 지켜보시면서 이제 매물이 쏟아지는 시기를 좀 보시면 한국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인데요. 미국에 계신 분들은 이미 달러 포지션을 많이 취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미국에 주식을 갖고 있다든지 집을 갖고 있다든지 예금을 갖고 있다든지 이미 달러 포지션을 많이 취하고 계신 분들은 환율이 지금 사실 뭐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높은 편이거든요, 예전보다는. 그래서 이런 높은 환율을 좀 활용해가지고 한국에 집을 사시는 것도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내 자산을 좀 배분시켜 놓는 거죠, 글로벌하게. 자, 세 번째는 한국에 계신 분인데 1주택자이신 분들, 이분들은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내가 한국에 한 채를 더 사서 한국에서 다주택자 포지션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미국에 투자를 하면서 내가 달러 자산을 보유할 것이냐, 이렇게 좀 나눠질 것 같은데요. 한국에 사시는 것도 좋고 미국에 사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주택의 위치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양도세가 뭐 기본 세율에 뭐 10% 20% 추가로 붙고, 나중에 뭐 10억 정도가 올라도 뭐 30% 세금으로 내고 내면 사실은 뭐 3억 정도 세금으로 내고 7억 정도 손에 쥐시는 건데, 요거는 이제 뭐 내가 어느 정도 이 집을 소유하고 있을 거냐, 앞으로 내 인생 플랜이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 자산을 배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어쨌든 저희가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사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언제든 갑자기 터질 수 있는 게 블랙스완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바스켓 하나에 모든 계란을 담지 마라, 이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한국 부동산 저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기회가 올 것 같지만, 어쨌든 이미 한국에서 다주택자 포지션을 취하고 계신 분들은 100% 원화 자산에 투자하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럴 때
미국의 기회를 좀 찾으셔서 미국 부동산을 사시지 않으셔도 미국의 어떤 계좌를 만들고 법인을 만드셔서 자산을 조금 옮겨놓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어느 정도 금리가 안정화되면은 이제 미국 대출 금리도 모기지 금리도 조금씩 떨어질 거예요. 모기지 금리가 조금씩 떨어지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월세에서 집을 구매하는 쪽으로 이제 전환이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금리가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월세 수요가 좀 더 높은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액션을 취하는 것보다는 올해 연말까지 좀 지켜보시면서 포지셔닝을 취하는 게 좋고, 내가 어떤 지금 상황이냐, 내가 자산을 어디에 포지셔닝을 해놨냐에 따라서 액션하는 게 다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부동산도 앞으로 기회가 올 것 같고요. 미국 부동산도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